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야 경선의 관문이 열렸습니다. 야권에서는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영남권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권에서는 8명의 후보들이 주말 이틀 동안에 A조, B조로 나뉘어서 치열한 토론회를 거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정치 전망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또 중요한 고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요 02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 있습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BBS 신인규의 아침 저널 잘 듣고 있다고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침 저널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니까요. 예, 꼭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주말에 뭐 민주당하고 또 국민의힘 각각 경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울산에서 합동 토론회가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충청에서 있었고, 또 국민의힘은 이제 토론회를 어제 마무리했고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에 이제 4강 진출자 발표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가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 먼저 충청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8.1%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이 충청 경선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최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 경선도 그렇고 울산 영남 경선도 그렇고 예, 합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워낙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변이 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88%다 지금 누적 지금 지지율이 90%라는 거 아닙니까? 90%고 이제 김동연 지사와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5%대고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 서로에 대한 그 이른바 검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20대 대선 때 민주당 경선은 상당히 그 이제 뭐 대장동 사건이 이런 걸로 이제 검증도 있고 그랬어요. 이낙연 후보 명락대전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이번 경선은 아예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검증 자체가 없고 이재명 대세론 뭐 이른바 이제 다들 말씀들 하는 그 어대명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김경수 후보가 어떤 당내에서 큰 존재감을 못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영남에서는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됐었는데요. 올라가야지 그래도 차기 이제 뭐 대선 구도까지는 나중 일이고 차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그래도 당내에서 친문의 적자다. 친문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정치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워낙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세론이 말이죠. 영남까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남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안동이기도 하고 DK죠. DK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김경수 후보는 이 경북 지역보다는 이 경남 지역 이쪽 부산 지역에서 어떤 그래도 나름의 지지를 얻어 가야 되는데 너무 젖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김경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드루킹 관련 복역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회한다는 게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이 대선 이후에도 그렇게 차세대로 부상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뭔가 존재감이 뭔가 없어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처럼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면서 검증하면서 뭐 이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좀 붙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아하. 너무 각을 안 세우다 보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별로 전략을 못 드러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착한 2등 전략이라는 게 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요. 뭐 한 자릿수니까. 그럼 앞으로 호남 경선과 수도권 경선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로 펼쳐질 가능성 좀 내다보십니까? 김철원 교수님. 저는 그 충청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90%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 상당히 경고등이 컸었을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나 아니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90%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영남권 경선에 더 총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번에 지금 90% 넘었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민주당이 어쨌든 그 호남에서를 베이스로 하는데 거기서 지금 뭐 그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그 호남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더욱더 아마 저 대세론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의 뭐 최종 경선에서 90%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면 뭐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도 굉장히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당내 장악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당내 지금 대선 경선에서 2위를 누가 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다. 아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후계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 상실돼 버리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만이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선 뭐 경선에 나선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지사가 받게 되는 정치적 반사이익 흔히 얘기한 것처럼 대선 경선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를 올리고 차기 구도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착한 2등 전략이라는 거 김경수 후보가 펼쳤다는 거 말이죠.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고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단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상당한 이제 뭐 그 지지율을 받겠습니다만 또 비판받을 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권력이 말이죠. 그때 그러면 이 경선 구도에서부터 비판했던 사람이 그때 조금씩 당내에서 부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 박근혜 경우가 그런 거였다고요. 예. 근데 너무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레 그냥 아예 겁을 먹고 겁먹는다기보다는 말이죠. 그걸 인정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나 정책 얘기만 한다? 이미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좀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토론회 A조, B조 다 아마 보셨을 텐데 총평을 좀 해주시고요. 그 총평에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어떤 밸런스 게임이 나왔냐면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후보자들에게. 네. 바퀴가 되고 싶으세요? 바퀴벌레가 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좀 게임 같은 거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최 교수님부터 좀 어려운 거 압니다만은 예, 좀 답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흥행 효과도 좀 거두고 재밌게 하고 이제 당의 경선을 좀 축제 분위기로 가고자 아마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예능식으로 이제 뭘 도입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재미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내 그래서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예능식 경선 도입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뭐 그야말로 뭐 TV에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지금 이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이 모든 8명의 후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그 대선 구도에서의 입지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보여요. 정말 이런 대선이 의미가 있나 이런 대선 경선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말이죠. 저렇게 치르면서 질문 나온 내용을 봐도 여전히 그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그 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예. 국민들의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잠깐 전에 민주당 경선 얘기했습니다만 그쪽과 너무 달라요. 어허. 너무 달라가지고 같은 나라에 같은 기간에 치러진 대선 경선들인지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번 대선을 뭐 치르긴 치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대선이 있었나 제가 해방 이후까지 모르겠어요. 해방 이후에 50년대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겠는데 정정하시죠. 우리 인식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로 하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기억나고 내가 정치를 봐왔던 이후로 이런 정당이 과연 존재했는가. 예. 그 책에서 봤던 정당도 이런 정당 없었던 거예요. 책에도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방 이후에 여러 정당들 예. 한민당 때부터 해가지고 한국민주당. 예. 저는 그래서 참 이번 선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제가 길이 이런 남을 말씀까지 것이다.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우리 김 교수님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뭐 A조, B조 나눠졌는데 여전히 탄핵에 대한 정산은 아직 덜 된 것 같거든요. 지난해 그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때 총선 백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안에서는 탄핵 백서는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탄핵에 대한 사후 정산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후보자들 사이에 지금 탄핵 찬성했던 분들 또는 탄핵 반대했던 분들 사이에 탄핵에 대해서 책임론 공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또는 안철수 후보는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홍준표 그다음에 뭐 이철우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민의 내부에서는
어떤 탄핵에 대한 이야기, 탄핵에 대한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들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 투표한다는 거는 결국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들이 이번 투표조사에 여론조사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아무래도 기댄 그런 형태의 어떤 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조금 아쉬운 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한 경험도 있고 또 조기 대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 조금 준비가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비전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후보 비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때까지의 과거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 5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후보 비전 대회는 후보자 토론대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대표 예. 공약이 뭔지 또는 나경원 후보의 대표 공약이 뭔지 또는 뭐 홍준표 후보의 대표 공약이 뭔지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예. 그래서는 그 후보 비전 대회가 까딱 잘못하면 비전 대회라고 얘기했는데 비전이 없는 대로 전락할 수가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 자꾸 탄핵에 대한 그 정치적 책임 공방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경우 또는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예. 대한민국에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엇을 던질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조금 내놓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세분화할 거고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최 기본적으로 교수님. 예, 이게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을 반대했던 그야말로 격렬하게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뭐 이철호 후보도 그렇고요. 이철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동훈 안철수를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4명 내지 5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탄핵 공방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파면시킨 대통령과 거리도 여전히 못 두고 있고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을 옹호했느냐 안 했느냐,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여기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이건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방은 불가피한데 그런데 그 공방에서 여전히 그 지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하. 나경원 후보는 이제 와서 이제 경선 국면에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뭔가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냐 얘기합니다만 별로 진정성 없어 보이고 예.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게다가 아까 잠깐 민주당 경선 말씀 나눴습니다만 거긴 이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정당의 대표가 이재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 역시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아까 국민의힘의 4인 경선 이제 1차 관문 통과자들 저희가 예측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내일 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여론조사 100%로 정하는데 4인에 누가 올라갈지 우리 김철용 교수님부터 좀 예상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8분 중에 뭐 3분은 조금 얘기를 많이 하시죠. 3강. 예. 홍준표,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한동훈. 예. 3분은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이제 뭐 안철수 후보냐 아니면 나경원 후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쪽에 자꾸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허.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의 어떤 대선 출마 경력이 있고 예. 그리고 또 국민적인 어떤 인지도로 볼 때 훨씬 높은 건 맞죠. 다만 이번에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라든가 아니면 탄핵에 반대해온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조금 불편한 수밖에 없는 계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내일 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에 응하느냐 아니면 약간 중도 성향의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여론조사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되건 아니면 뭐 나경원 후보가 되든 아주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라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4등이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차이는 큰 차이가 없게 저는 뭐 간발의 차이로 될 것이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야구세 안철수 후보. 그렇게 되지 예. 그래야 돼야지만 뭐 탄핵 찬성 뭐 후보 2명, 탄핵 반대 후보 2명이 해가지고 조금 그 다음에 최종 결산에 대한 재미가 있는 거지. 예. 탄핵 반대 후보가 3명이 돼버리고 한동훈 혼자 들렁마마 버리면 그 3대 1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이제 뭐 이 변화 없이 그럼 이제 국민의 아하. 경선 자체가 완전히 저는 다이나믹성이 좀 역동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죠. 예.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이제 뭐 가나다 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는 될 것 같고 그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지금 이게 갈라진 후보거든요. 전혀 성향이 근데 달라요. 거의 대척점인 것 같아요. 완전 두 대척이기 분이. 때문에 예. 그야말로 이제 이 국민의힘의 성향을
뚜렷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에서도 한동훈, 김문수 전혀 다르죠. 물론 다르긴 한데 이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둘 중에 저는 결론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 생각이 다르시네요. 예, 이유는요? 나경원 후보는 경선 출마하면서 이번 그 대선의 본질은 뭐 체제 전쟁이다 이런 말도 하고 제2의 6.25 전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특히 국민의힘 경선을 이 체제 이념적으로 가려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계속 이제 주장해왔던 그 같은 연장선상이죠. 사실 나경원 후보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아주 굉장히 극렬 우파와 그 맥을 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경원 후보 우리가 알던 분 맞나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개혁적인 일이 예. 아니었었죠. 그리고 사실 윤 또 전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기도 동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이기도 했고 예. 말이죠. 아주 이번에 정말 뜻밖이에요. 나경원 후보 왜 저렇게 변신하는 거지? 여전사로. 그때 이제 2017년도 이런 때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할 때 상당히 물론 이제 여전사의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내대표 할 때죠. 원내대표니까 예, 예. 그때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 체제였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변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이 탄핵되고 나면 윤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난 다음에 좀 입장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아하. 단지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좀 둬야 된다라는 쪽은 약간 바뀐 선언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이 구도 자체가 경선 룰이 역선택 방지가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처럼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그쪽으로 가서 당권을 좀 잡고 이렇게 가려 하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그 연장이에요. 지금 그 전략이 일관됩니다. 일관돼서 그 일정 부분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에게.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야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경선 구도가 2대 2로 가서 탄핵 찬반이 말이죠. 좀 정확하게 하신 거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4명을 뽑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50%를 넘어버리면 이제 거기서 확정인데 그렇죠.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결선 투표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 저는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한 이거- 명이 50%를 못 넘는다. 일단 그렇습니다. 4명 왜냐하면은 체제에서. 처음에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뭐 사과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하나만으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그 파면되고 난 이후에 사저로 돌아왔을 때 맨 먼저 만난 게 결국은 나경원 후보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결국 출마하게 된 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쏠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예.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몰렸던 그 어떤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와해됐다고 이래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탄핵 반대 후보가 결국은 뭐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되면 세 분이 나눠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총량을 지금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지금 한 7대 3으로 봤을 때 저는 결국 김문수 후보가 50% 넘기질 못하고 그래도 1등 정도는 할 가능성은 높다. 1등 정도는 할 가능성은 높지만 50% 넘기는 힘들고 최종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이죠. 그럼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4강에서 만약 한동훈 후보만 되고 나머지 뭐 탄핵 반대는 후보 3명이 된다면 저는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죠. 그 두 분 중에 그렇습니다. 뭐 한 그러니까 분이 탄핵 되겠다. 반대했던 두 분이 결국은 최종 결선에 가서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정당의 이미지 그걸 예.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재명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예. 것처럼 어쨌든 내란 정신 끝나지 않았다, 내란 심판 끝나지 않았다는 그 프레임 하에서 대선 치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 우리 최 교수님은 최종 후보는 누구로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전 파격적으로 한동훈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왜냐하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와 좀 안 맞는 논리인데 이 논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 것 같은 것과 별개로 강성 지층이 강한 건 사실인데 예. 근데 지금 한동훈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 4강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과연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가서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강에 일단 들어는 가고 김문수나 이제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이 들어는 가는데 최종 가서 저는 홍준표 또는 김문수와 한동훈 후보가 가서 한동훈이 이기지 않을까. 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뭐 예상이니까 예, 좀 예상인데. 지켜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찬열 교수님, 김철현 교수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